장비고 심스는 간단히 컨셉만 하고 그리고 이제 PBL 그 내용을 좀 같이 해볼게요. 그렇죠? 자, 가벼운 방법 봅시다. 자, 한국말로는 전자프로보 조성 분석기라고 EPMA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성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표면 쪽이 아니라 그냥 좀 안쪽에 있는 조성들을 그냥 한꺼번에 모아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본 과목이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4학년들 학생들 많이 안 뜨는데 그 소재 금속을 전공을 했는데 이 과목을 안 들으면 좀 내가 봤을 때 문제 있어. 그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 다른 교수랑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 교수가 회사랑 이제 그 우리나라 대기업 회사랑 같이 과제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팀을 이뤄서 이제 과제를 만들려고 하더라고. 근데 얘기를 하는데 자기랑 뭐 다른 사람 두 명이서 회사에서 만든 샘플을 이제 분석해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 근데 그거 하면서 그 SEM 찍을 때 EBSD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랑 그리고 조성 분석하면서 XPS 찍어서 그 분석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학부 때 다른 과목에서 XPS를 내가 봤을 땐 볼 일이 없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경험했거든. 최소한 이런 거 측정할 땐 XPS 우리 학교에 있구나. 최소한 어디인지라도 그걸 알아야지 뭘 맡기고 막 그런 걸 하잖아. 보통 그런 건 직접 측정 안 해요. 워낙 고가의 장비여가지고 오퍼레이터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업 안 들어봤으면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자, EPM의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많이 봤죠. 샘플 있어. 미지의 샘플 또는 일부만 알고 어떤 예상이 되는 거. 내가 이렇게 실험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분석을 해서 지도교사한테 보여줘야 되고 분석을 해서 나한테 펀드를 주는 사람한테 아니면 같이 코업하는 사람한테 이렇다. 그래서 그 다음 방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번 실험 변수는 A, B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보는 방법에서 전자를 싸가지고 이거 왜 여기 이거 왜 빨간색 돼 있지? 요 빨간색은 좀 지우셔야 돼요. 앞에서 그냥 카피하면서 좀 틀린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EPMA라는 장비도 여러분들 전자현미경이랑 뭐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전자현미경, 그러니까 EPMA만 하는 게 아니라 전자현미경이 있고 그 옆에 액세서리 또는 회사마다 액세서리로 부르기도 하고 add-on, ADD-ON 해가지고 뭘 더 붙이는 거야. 여기저기 붙이는 거야. 붙여 하나씩 붙일 때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요 프로브를 붙이면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요거는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전자를 모아서 한 곳에다 집중해서 쐈어요. 그걸 이제 빔이라고 그래. 전자빔을 샘플에 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인터랙션하는 걸 보는 건데, 자 이게 샘플 단면입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전자빔을 한 곳에 딱 쐈어. 근데 요 위쪽에서 나가는 것들은요, 세컨더리 일렉트론이나 백스캐터드 일렉트론들은 여러분들 전자현미경 영역입니다. 전자현미경. 자, 그런데 저 안쪽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안쪽까지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이걸 EDS 영역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원자 핵 주변에 있는 코어 전자 근처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전자를 맞아가지고요. 얘가 전자가 날아가.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면 다른 전자가 와서 내려와.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특성 엑스레이라고 그랬어요. 엑스레이. 자, 그걸 보면은 여기에 어떤 성분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총으로 전자현미경을 그냥 볼 때는요, 이렇게 수십 킬로볼트로까지, 그러니까 전자가 있는데 여기 양단에 얘네들이 이제 가속을 시켜주려면 양단에다가 정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전위 차를 줘야 되거든. 근데 그 전자현미경을 볼 때는 여러분들 범위가 그냥 수 킬로볼트 정도까지만 합니다.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수십 킬로볼트까지 이제 가속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EPMA를 볼 때는 그렇게 더 가속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더 크게 주는 거예요. 전자빔이 샘플의 표면에서 직경 한 1마이크론 그 충돌하면서 샘플의 구성 원소들로부터 원소별로 고유한 파장을 갖는 또는 에너지를 갖는 엑스레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검출기로 측정 분석해서 샘플의 화학 조성을 규명하는 분석 방법이 있고, 용단 기법이 있어요.
후문 좀 못 가서 지도 보면 알죠 여러분들? 지도 알려줄게. 지도 보면은 어린이집 부경 어린이집 근처에 있거든. 거기 장영실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있었는데 이걸 이제 용당으로 옮겼어. 그래서 지금 용당 가서 봐야 돼. 자 그런데 측정을 하는데 측정이 이제 측정 검출된 걸 이제 얘가 에너지가 몇인지 파장이 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두어 달 전에 봤던 우리가 그 XRF에서 배웠던 개념 그 내용도 나오고요. EDS 방식이 있고 WDS 방식이 있습니다. EDS는 에너지 디스퍼시브 스펙트로미터고요. WDS는 웨이브렌스 디스퍼시브 스펙트로미터. 그러니까 얘는 E 이꼴 우리가 쓰진 않겠어요? B 이꼴 하 뉴 그리고 이꼴 하 람다분의 C 그러죠. 하는 플랑크 상수라는 정해진 값, C는 광속인데 람다랑 에너지가 이런 역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그 엑스레이의 파장이 얼마인지 또는 그거의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를 보는 건데 에너지로 분석하는 게 EDS. 그래서 X축이 결과적으로 딱 나왔을 때 X축이 몇 일렉트론 볼트라고 나오고 WDS는 X축이 몇 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파장으로 나와요. 파장. 자, EDS 방식은 이게 뭐냐면은 샘플이 여기 있습니다. 샘플에다가 우리가 일렉트론 빔을 한 곳에 쫙 쏴줘요. 거기서 이제 안쪽에서 엑스레이가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PMA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이 있냐면 표면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XPS는 우리가 표면을 분석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EPMA는 기본적으로 표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마이크로미터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가다 보면은 마이크로미터가 좀 안 된 데서도 이제 뭐가 있는지 보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샘플을 가져와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BL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그 샘플이 두 개가 있는데 기판이 있어요. 기판. 그냥 뭐 만들 때 이제 받침대가 있어야 되잖아. 뭘 쌓아서 만들 때 기판이 있고 그 위에다가 방막을 이렇게 올렸어요. 금속 방막을 장착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한 좀 두껍게 그래서 100나노미터 해봤어요. 얘는 두께자 기판 자체는 두께가 몇백 마이크로미터야. 그냥 0. 몇 밀인 거지. 거기 위에 금속을 100나노미터 올렸어요. 근데 100나노미터 이 금속이 여기 기판에 잘 안 붙는 금속이거든. 그래서 붙이려고 일부러 이 중간에 마치 우리가 풀 발라주는 것처럼 중간에 얘랑도 잘 붙고 얘랑도 잘 붙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 그를 중간에 금속을 증착을 했어요. 티타늄을 증착을 했어요. 얇게. 그 다음에 요걸 하고 그렇게 샘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요 위에다가 아주 얇게 유기물로 이루어진 CHF 이런 걸로 이루어진 방막을 코팅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두 샘플은 다른 거지. 하는 위에가 한 층이 더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걔를 가지고도 한번 실습을 그 EPMA를 가서 찍어보려고 해요. 그 샘플을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기판 정보는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제일 위에 거 유기물 정보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금속은 정보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한번. 자, 그래서 X선이 나와. 근데 여기서 이제 모아서 가는데요. 여기서 FET라고 되어 있는 건 반도체 소자예요. 반도체 소자에서 얘가 맞으면은 얘가 어떤 에너지 값으로 반도체를 이렇게 때려주면 거기서 반도체가 전류가 에너지 때려준 것만큼 이제 전류가 흐르거든. 근데 전류가 이제 약해. 근데 약한 거를 우리가 여기 AMP라고 되어 있죠. AMP. 그러니까 그건 앰플리파이어 증폭기거든.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말할 때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저기 뒤에 있는 학생까지 이렇게 말하면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 진동판이 내가 말하는 이 파동 진동이 진동판에 가서 흔들리면 그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그 전기 신호가 근데 약해. 전기 신호를 증폭을 시켜. 그리고 우리가 앰프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 앰프 앰플리파이 증폭기. 신호를 증폭하는 거예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MCN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주세요.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EDS의 장점은 앞에서도 봤듯이 거의 한 번에
낮은 에너지에서부터 높은 에너지 범위를 킬로일렉트론 볼트 이거 V 대문자로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디텍트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하니까 빨리 결과가 나오거든요. 분석이 빨라. 그리고 검출 가능한 걸 이제 한 번에 다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파동 이제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몇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중간 요걸 우리가 full with half maximum이라고 했습니다. full with half maximum. 근데 요게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랑 얘는 이제 구별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은 이제 겹쳐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반도체 이 소자 측정하는 그 소자가 뭐 제대로 된 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막 노이즈. 그럼 이거 뭐야? 있는 거야? 뭐 원소 있는 거야? 이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검출 한계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브 퍼센트로 하면 0.1이면은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질량 1000 중에 1에 뭐가 섞여 있으면 되는데 그보다 더 미량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더 소량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EDS 방식으로는 빠르긴 한데 좀 디텍트가 안 되는 거지. 자, WDS 방식입니다. WDS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좀 커. 옆에 붙어 있는데 이런 디텍터가 요게 그 SEM 이런 장비고요. 그 옆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 큰 게 붙어 있어. 근데 보고 있으면 약간 동그란 게 크거든. 기본적으로 안에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 귀치가 손 수줍게 화장실 가게 이러는 줄 알았어. 옆에 이게 SEM 장비 옆에 이렇게 뭐 큰 게 붙어 있지. 이거 크죠?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맞고 샘플에서 나가.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예전에 WS 방식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종류의 크리스탈들이 있어. 근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로 다 디텍트 못 하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레이놀드, 로우랜드 서클 막 그런데 나도 이걸 원리 자체를 자세히 몰라. 근데 L 하고 R ER이라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종이라면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은 이제 여기서 엑스레이가 샘플에서 나오는 엑스레이 요 파장이랑 요 D랑 관련 있어요. D는 뭘까요? D 크리스탈의 D 알잖아. 먼간거리 면간 디스트. 그래서 엑스레이 나올 때 D 하면 연관거리 일단 생각이 난다 그러면 파장인데 이게 뭐의 파장인지 샘플을 조사하는 파장인지 아니면 샘플에서 나오는 파장인지 잘해야 돼. 이거는 당연히 샘플에서 나오는 파장이겠죠 지금 여기다 지금 엑스레이 쏴주는 건 아니잖아 지금 전자빔을 세게 쏴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특성 엑스레이 안쪽에서 나오는 걸 보잖아. 그래서 파장의 함수로 특성 X선을 검출한다. 그래서 이거에 맞는 D가 딱 됐을 때 이 조건이 이제 맞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기본 장비가 커. 그리고 하나 이제 샘플 쏘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을 여기서 크리스탈에 대놓고 이제 여러 가지 대놓고 봐요. 그럼 이제 뭐에 딱 맞는 조건이 이제 나오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근데 뭐가 더 정확한 방법이 있어? 기본적으로 시간 오래 걸리면 이게 좋은 거야. 시간 오래 걸리고 더 안 좋다고 이제 최악이지. 자, 이제 똑같은 거를 이제 샘플 했는데요. 위에 거는 여기서 X축이 에너지고 인텐서티, 밑에 거는 웨이브렌스, 인텐서티. 자, 이거 보고 있으면은 좀 확대해 볼까 우리? 내 샘플에 징크 있고요, 카파 있고요, 코발트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바륨이랑 망간이랑 겹쳐 있어. 이렇게 그 플리스 엑스펜시면 크다는 게 여기가 좀 넓대는 거. 근데 WS 방식으로 하면 좀 샤프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구별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에 있는 저거는 이제 그 오퍼레이터 담당 오퍼레이터 있거든. 되게 잘 하시는 분인데 WDS 방식. 그래서 우리가 해놓고 샘플을 이렇게 설명 이렇게 듣고 샘플을 넣어놓고 약간 기다리면서 이제 주변 이제 다른 장면들 보는 거지. 그게 이제 목요일.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12월 첫 주 이탈리 EPMA도 오잖아요. 자, 혹시 이날 15일 오후에 혹시 수업 있나? 용당에서 할 건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대면 수업을 이제 없다고 하는 게 실습 가서 보고 그런 건데 우리 PBL 샘플 봐야 되는데 전자현미경도 이제 예약을 하려고 그러거든. 전자현미경. 5일은 수업이 있어. 몇 시? 오후 2시. 아 2시. 2시부터 몇 시까지? 봐야 돼. 2시부터 4시. 4시. 좀 핫하네. 토요일날 4시 용당하라 그러는 게 약간 좀 심리적으로. 근데 그걸 보는데 SEM은 그냥 그래서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목요일은 혹시 우리가 EPMA가 9시였던가 10시였던가? 10시. 10시. 1시간이거든. 11시부터 막. 왜냐면 거기 있고 뒤쪽에 SEM이거든. 근데 그때 예약이 비었는지 몰라. 그러다가 또 어디 갔다가 또 용담을 보자. 혹시 11시에서부터 좀 시간 괜찮아? 아, 그치, 괜찮지. 원래 이 수업 시간이 지금. 괜찮? 아, 그러네. 한번 해볼게요. 예약 비어 있어야 돼. 근데 안 비어 있으면은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나 때문에 그래. 내가 학회를 지금 다음 주에 가가지고 너무 막. 자, 그래서 아까 D 값이 뭐냐면은 WDS에 붙어 있는 크리스탈. 그림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갈 필요 없어요. 여기 Analyzing 크리스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것들 비싸요. 이제 리튬 플로라이드는 얘는 이제 D 값이 4.027 나누기 2 이런 값 언저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름도 복잡해요. 펜타에리트 리톨 이런 거는 D 값이 한 4.37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크리스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비싸질 거예요. 나도 이름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한글로 써놓으면 더 읽기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TAP, RAP 이런 식으로 약자로 하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원자번호 이제 아주 낮은 데는 검출을 잘 못하는데 수소, 리튬 그런 것들은 검출하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원자번호 6번부터 해가지고 한 80몇 번까지 보고 있으면은 위에서 봤던 그 약자로 이제 TAP라는 건요. 8번에서 15번까지 검출이 가능하고 24에서 41번 검출 가능하고 PET 같은 거는 이만큼 검출하고 그러니까 몇 개 있으면 이제 다 오버랩 해가지고 검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탈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이해되지? WS의 장점. 자, EDS 스펙트럼에서 주목되는 거의 모든 피크를 폴리셀프 맥시멈이 아주 작게 모두 분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0.1%보다 낮은 미장의 원소도 이런 검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원자번호 4번까지는 이제 베릴륨 리베, 그러니까 리튬, 베릴륨 4번부터는 이제 좀 검출 가능해요. 4번. 자, 근데 문제는 빔 커런트 높고 그리고 천천히 늦어. 우리도 이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알겠죠? 이 매핑이 가능해요. 매핑. 그러니까 얘가 어디 내가 이제 샘플을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크진 않은데 넣었어. 그 다음에 한 군데 푹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전체 면적에서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딱 평평하지 않고 여기 어떤 뭐 패턴이 있고 내가 뭐 만든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샘플인데 이게 단면 잘랐다. 단면, 파단면에서도 이렇게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카파 분포 어떻게 되냐, 실버 분포 어떻게 되냐. 실버는 뭐 전면에 다 있다. 그러니까 전자비밀로 보면 이런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전자비밀로 보면 흑백이에요.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이게 뭔지 모르잖아, 어떤 성분인지. 근데 여기서 이제 매핑을 해보는 거지. 매핑을 했을 때 뭐 T는 바깥쪽에 확산돼서 분포돼 있고, 실버는 뭐 전반적으로 있고, 카파도 바깥쪽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 알겠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또 라인,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어떤 면적을 보는 거잖아. 근데 면적인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여기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스캔해가지고 이 라인 프로파일을 보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라인에서 요 성분이 여기 많고 적고 많고 적고 이런 식으로 라인 프로파일도 이제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가능해요. 자, 근데 샘플 준비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완전한 표면이 빤빤해야 돼요. 표면이 엄청 거칠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100마디 말보다 그냥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위에는 샘플이 빤빤한데 요 그림 알죠? 지금 전자빔을 해가지고 요 안에 스캐터링 트레저토리가 된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 해가지고 엑스레이 이렇게 디텍트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엑스레이가 저 오른쪽으로 나가는 법 없고, 엑스레이 여러분들 다 나가고, 근데 내 디텍터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로 간다 이렇게 표시한 거지. 엑스레이가 여기서 이런 거 없으면 쫙 퍼지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착각합니다. 해가지고 여기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평평하지가 않아 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빔을 쐈는데 가다가 디텍터에 가는데 여기 다른 걸 만나버렸죠. 또 디텍터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진한 회색으로 된 데가 무슨 A라는 성분이, 근데 B라는 성분이 이렇게 표면에 있었어. 근데 B라는 성분이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그럼 나는 여기를 봤는데요, 엑스레이가 여기 가가지고 맞고 하면은 좀 이상한 B에 대한 게 여기서 이 위치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여기 맞고 또 이상한 파장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이래? 그러니까 이 샘플이 좀 평평해야 돼. 근데 우리 거 샘플은 그냥 평평한 샘플이야. 방막이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분말 시료나 단차가 심한 굴곡 가진 그런 것들은요 좀 부속이 어렵다. 오차를 양해야 돼. 그리고 나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쪽을 하니까 이제 금속을 할 때 보통 다 진공 챔버에서 증착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고진공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진공에서 SEM 장비랑 같은 거예요. 하는데 걔는 표면이 그냥 1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뭐 크게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금속이라고 해요. 금속 표면이라 근데 아무리 부드럽게 보여도 이제 현미경 가지고 좀만 보면 여러분들 이거 되게 거칠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표면이 경험적으로 1마이크로 이하의 좀 연마가 돼 있어야지 이제 샘플을 볼 수 있다. 샘플이 측정이 잘 된다.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샘플 표면이 좀 평평해야 된다. 두 번째, 샘플 두께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샘플 전체 두께가 예를 들어서 2마이크로미터에 2마이크로미터 했을 때 되게 얇아가지고 핸들링이 안 되거든. 그럼 뭐야? 전자밀 쐈는데 뚫고시랑 뭐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벌크 금속 재료나 이런 거 할 때는요, 네, 여러분들이 꼭 나가면서 금속만 한다는 부분 없어요, 여러분들. 벌크 재료를 할 때는요, 근데 이 정도 두께는요, 그냥 다 이 정도 다 넘어. 훨씬 더 두꺼워. 문제 없어. 그러니까 샘플 두께가 연도선의 침투 깊이와 X선에 발생하는 깊이보다는 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도 완전 부도체 샘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플라스틱. 그거 힘든 것 같아. 근데 금속이라고. 금속은 전도성이 약한 애들이 없거든. 저게 다 잘 통하고 문제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걔는 이제 전기 안 통하는 거거든. 그럴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SEM 할 때 전도성이 안 좋은 샘플일 때 봤을 때 얘가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했어요? SEM
여러분들 영상 다 봤어요 혹시? 근데 왜 조회수가 안 올라가지? 그런 거 차징이라는 거는 차징. 그러니까 전화가 내가 분명히 여기서 전자비용을 쏴주는 거잖아. 그럼 이 얘는 이제 처음에 있었던 건데 전자가 이제 더 막 들어오는 거야. 나의 샘플에. 사실 여러분들 좀 거시적으로 그동안 봐서 그렇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얘든지 다 뜯어보면 그 안에 원자, 핵, 전자로 전부 다 구성돼 있거든. 거기서부터 이제 일반화하기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전도성을 안 띠는 것들은 이게 금속인 것들은 여기 전자를 만큼 쏴줘도 원래 전자가 많았어. 그래서 10에 22승계 퍼 센티미터 3승 이런 정도로 있었어. 더 들어와도 뭐 별 차이도 없어. 근데 부도체인 것들에 그 쏴주면은 걔네들이 전자가 이제 쌓이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잘 빠져나가게 카본 테이프나 어떤 걸로 이렇게 옆에 딱 이렇게 연결해줘요. 그걸 이제 SEM 그런 거 못할 건데 샘플을 이렇게 샘플 홀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부 연구나 친구들 전자비용 혹시 봤나요? 봤어요? 직접 해봤어요? 아 그래요? 안 해도 되겠네. 근데 샘플을 이렇게 했어.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전류가 통하는 카본 테이프나 아니면 실버 페이스트 같은 걸 이렇게 발라. 그래갖고 쏴주면은 그 쌓인 전자가 빠져나가게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부딪히면은 이 표면에서 이게 전화가 쌓이면 우리가 이게 차징된다라고 이미지가 왜곡이 되거든. 그럴 때는 표면에 약하게 여러분 코팅을 해줘야 돼요. 그럼 골드나 플라티넘 코팅 같은 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께 갖고 20나노 저거는 뭐그 정해진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코팅을 해줘야 돼요. 카본 코팅이나 아니면은 플라티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약하게 코팅을 해줘요. 샘플에 따라서 플라티넘 같은 걸로 코팅을 했을 때 샘플이 표면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카본 코팅을 하면 좀 데미지가 덜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카본 코팅가 있는데도 없는 데도 있는데 이쪽 플라티넘 이런 코팅은 거의 다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이런 장이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심스는 간단히 개념만 봅시다. 자, 우리가 TEM 영상으로 했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TEM을 실습을 하진 않았는데 우리 학교에도 있고 TEM 샘플을 준비하려면 샘플 준비가 오히려 절반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F5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샘플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샘플에다가 여기 갈륨 주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온화 시켜서 이게 퉁퉁 쏴주면 얘는 이온이거든. 이온. 그러니까 전자가 아니라 이온을 샘플에다 쏴주는. 그럼 얘가 이제 표면이 이제 망가지거나 이제 원하는 것들 막 계속하면 이게 이제 잘려. 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거를 이제 분석하는 게 심스 방법. F5에서는 요걸 해가지고 샘플을 내가 깎아냈어. 내 샘플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 내가 이 부분을 TEM을 보고 싶으면요 이 부분에 가서 F5 처리를 하면 여기 막 계속 때려내. 그러면은 그 좀씩 앞에 보고 있으면 그게 내 샘플이 깎여 나가는 게 보여. 그럼 깎여 나가서 원하는 부분을 딱 깎아내면 이제 그걸 집어넣는 거거든. 그런데 심스라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이 부분에서 익사이테이션을 뭘로 하냐면 이온으로 하는 거예요. 이온. 오케이? 이 퀴즈 대면 수업할 때 이제 퀴즈 하려고 해요. 퀴즈 봐. 자, 처음에 내가 때려주는 이온 산소나 아니면 갈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있고 거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이온들이 있어요. 튀어나오는 이온은 우리가 세컨더리 이온이라고 합니다. 세컨더리. 처음 먼저 때려주는 건 뭐라 그랬어? 무슨 이온이라고 그랬어? 상부. 영어가 안 돼. 프라이머리. 네, 들으면 알지. 세컨더리 이온 이런 게 이제 질량을 분석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줄여서 CSIMS 그래서 심스라고 해요. 심스. 그러니까 이온빔을 이용해서 나오는 이온을 보는 거예요. 세컨더리 이온. 이온을 때려서 튀어나오는 이온을 보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원자랑 전자로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맞고 원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들이 이제 가지고 이제 오고 걔네들이 이제 이온 상태로 이제 디텍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온 전자 한쪽에 붙어 있을 때는 질량 차이가 거의 없거든. 원자핵 이게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질량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질량을 분석해서 이 안에는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양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 이런 정성 분석이 아니라 정량 분석이 가능한 분석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본 과목 하여튼 분석 크게 두 개, 세 개라고 그랬잖아요. 구조 분석, 표면 분석, 성분 분석. 그래서 심스도 성분 분석. EPM에는 뭐예요? 구조 분석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아니죠. 성분 분석이에요? 맞지? 표면 분석이에요? 표면은 또 아니지. 표면은 센스티브하지 않지. 이제 알겠지? 뭔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 상사가 다 알고 시킨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는 자기가 이제 발 먹고 나서서 가지고 이제 잘해야지. 잘하면 이제 부정돼 쓸만하구나. 이제 다음 이제 후배들도 이제 뽑고 그러죠. 가서 잘 못해봐. 뭐야 이제. 자, 심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성분 분석이고요. 또 표면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왜 표면 분석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온을 내 샘플에 때리거든. 때리는데 그럼 이제 표면에서부터 부서질 거 아니야. 부서지는 나오는데 계속 때려. 그리고 이제 그 안쪽까지 때리고 들어가면 이제 표면에서부터 안쪽까지 이렇게 보는 거. 자,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 그래프는 보지 말고 요 샘플을 보세요. 글라스 위에 인듐핀 옥사이드라고 하는 투명 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있는 OLED 이런 데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글라스 위에 이제 IQ 있어. 근데 그 위에 AL2O3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증착을 하고요. 그 위에 이렇게 녹색으로 생긴 요거 있잖아요. 얘가 확대하면 요건데 요렇게 생긴 거를 코팅을 했어요. 코팅을 했는데 나는 코팅을 했어요. 근데 코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근데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이제 기본 만들고 나면은 깨끗하면 이제 물을 딱 떨어뜨렸을 때 이게 쫙 물이 퍼져요. 우리가 그걸 친수성이라고 해요. 친수성 들어봤죠? 친수성은 영어로 뭐라 그래? 하이드로 필릭. 하이드로필릭이야. 근데 물을 딱 떨어뜨렸을 때 물이 이 표면을 싫어하면은 물을 안 좋아하면 이제 물이 이렇게 딱 모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물을 싫어한다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해요. 소수성. 영어로는 하이드로 포빅.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플라스틱 깨끗하게 이제 드롱 이런 거 드롱 완전 세척하고 여기 뭘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 뭐야? 직접 자기 하이드로 포빅해 이런 것들. 근데 산화물이나 이런 것들 이제 표면이 깨끗하면 이제 표면 물이 쫙 젖거든. 그래서 그냥 알루미늄 옥사이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젤을 올리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일단 차이는 보이는지. 근데 이제 보면 약간 데이터를 이제 하나만 보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보여서 되면 되는데 이제 뭔가 설득력을 갖추려면 이제 여러분들 이공계니까 심지어 이제 변호사들도 뭐 얘기할 때 자기 설득력 갖추려면 이제 증거 하나만 제시하고 진짜 결정적 증거 아니면 잘 안 되잖아.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논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했어. 이거 했는데 됐어. 이거 했다고 잘 올라왔다라고 이제 말하기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심스 측정을 해봤어. 얘를 심스 측정을 해가지고 자, 요 위에 있는 요것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정의적 측정을 하려고 위에다가 상부 그냥 금속 전극을 또 올렸던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회색 빼버리고 그냥 요거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다 이제 심스를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륨 같은 이온을 탁 때리면서 튀어나오는 걸 본 거죠. 여기 튀어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벤젠이거든. 벤젠은 다 카본이고요. 옆에 수소 있어. 근데 수소는 디텍트를 거의 못해. 워낙 원자로가 작아서. 자, 카본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실리콘이 또 있네. 실리콘 여기 연결되는데
나머지 산소 있고 그래. 근데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산소랑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졌어. 그래가지고 얘를 내가 탁 끓였을 때 처음에 초반에 뭐 실리콘, 카본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아 얘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깐다 그렇게 까내면서 부수면서 이제 틱틱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카본, 실리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그리고 알루미늄, 산소 이런 것들만 나와. 그러면 이제 아 여기 다 깎이고 이제 밑에 여기 나온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말 그대로 표현만 한 거잖아. 그래서 심시 측정을 하면요 데이터가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보면은 시작하면서 갈륨 이렇게 막 때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때리는 거를 우리가 다른 걸 이제 다른 용어로 이제 스퍼터링이라고 해요. 스퍼터링. 격투기에서도 막 샤벨을 때리는 거 스퍼터링이라고 하잖아요. 스퍼터링을 가서 막 때리는 거. 그랬을 때 스퍼터링 타임 이제 0초부터 시작했을 때 초반에 실리콘이 이렇게 슉 나오다가 이게 안 나와. 초반에 카본이 막 나오다가 안 나와. 초반에 이렇게 탁 때리면요 여기서부터 까는 게 아니라 이게 안에까지도 들어가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얘도 알루미늄이 나오긴 해. 그런데 처음에 이런 양이 나온 게 아니죠. 처음 쭉 나오다가 시간 지나면 이때서부터 쭉 일정이 나와. 산소도 같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적게 나오다가 그다가 시간 이게 없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산소가 쭉 일정. 딱 보면 여기에서 이 물질 그리고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있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는 시험을 보긴 볼 텐데 시험 기간에 보긴 볼 텐데 오픈북으로 볼게요. 근데 오픈북인데 책, 노트북 다 들고 오지 말고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에 맥시멈 요 한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한 걸 정리를 해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학년 말인데 공부를 좀 해서 그래도 학부 때 들어놓으면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로 시험 보고 이제 PBL 과제 할 때도 이제 뭐라면은 PBL 과제 좀 영어 이제 측정 얘기하려고 했어. 자, 요 심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 ppm, ppb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들. part per million 100만 개 중에 하나 있는 걸 우리가 1ppm이라고 하죠. 빌리언은 10억이잖아요. 10억 개 중에 그러니까 10의 한 9승이에요. 9승. 10의 9승계분에 하나 있는 것까지도 심스는 조성이 감지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10의 9승분의 1이면은 일반 금속에서는 그렇게까지 낮은 거는 난 몰라. 난 금속이 아니고 못 봤거든. 뭐야 0.00001%잖아. 그런데 반도체에서는요 그 정도의 순도도 봐. 10의 9승분의 한 개 있는 꼴도 봐. 1000억 개 있으면은 100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도핑을 할 때 실리콘 같은 걸 이제 도핑을 할 때 전체 따져봤을 때 이 정도까지 내려가거든. 도핑이라고 할 때. 그래서 실리콘 같은 인더스트리에서 심스 이런 것도 많이 쓰입니다. 앞에서 배운 SPS 또는 SRF는 맥시멈량 이 정도 ppm까지만 되는데 심스는 ppb까지 돼요. 그러면 심스가 더 좋은 거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나 그런 거 할 때 이공계죠. 여러분들 이제 사고방식이 무슨 선악을 뭐 구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좋다 이건 나쁘다. 그건 이제 자기 분야에서 이게 쓸 때 이게 뭐가 쓸모 있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지 다른 분야는 또 이제 딴 얘기거든. 그래서 각 샘플마다 또 측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심스 같은 경우는요 표면에 특별히 뭐 민감하고 그러지 않은 그냥 다 부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아주 완벽한 측정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2개씩 하라는 얘기가 이거에서 여기서 좀 부족한 것도 여기에서 또 보완을 해보고 자 XP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얘가 본딩 스테이트 얘가 카파 2가다 카파 3가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몰리브덴 2가다 3가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근데 얘는 그런 거 몰라. 몰리브덴이다
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케미컬 스테이트는 뭐야? 그래서 전기화학적이나 이런 쪽도 이제 이과 상과 이런 거 구별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스 측정법은 여러분들 이제까지 내가 10분 동안 떠든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그 파괴적인 방법 같아? 비파괴적인 방법 같아? 파괴적. 그래서 그 봤던 그 부분은 이제 망가진 거예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는 학부 때 몰랐거든. 대원 때 알았거든. 여러분들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엑스레이를 샘플 찍잖아요. XRD를 찍잖아요. 그 파괴적이야, 비파괴적이야? 엑스레이 쫙 맞아. 어? 엑스레이 맞는데? 응. 그지 비파괴. 우리 병원 가서 엑스레이 맞는 거 죽은 거 아니잖아. 파괴되는 거 아니잖아. 엑스레이 맞아도 그게 그냥 그 케미컬 스테이트 뭐 깨거나 그 정도 그런 건 아니거든. 화학 결합이 여러분 생각보다 강해요. XRD 이런 거 비파괴적입니다. SPS는요? 이것도 사실 좀 비파괴라고 보는 게 다시 측정할 수 있냐 이거 뭐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파괴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엑스레이 싸가지고 이제 성분 이제 나오는 거 보는 거거든요. XRF 얘도 이제 비파괴인데 문제는 뭐냐면 XRF도 그냥 놓고 찍은 게 있고 샘플을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무슨 폭신가 뭔가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딱 굳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샘플을 이제 측정하고 나서 이게 또 다른 용도로 못 쓰거든. 그건 이제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XRF는 뭐 파괴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재활용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심즈 파괴적. TEM, SEM이나 EPM이 이런 것들을요. 내 샘플을 이제 가서 봤어. 전자비움 쏴서 봤어. 그래서 얘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비파괴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우리 내가 수업 영상 해놓은 것 중에서 마지막에 뭐 SEM 그 뒷부분 PPT였는데 뭐 파괴적 막 크랙 가 있는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요? 이게 뭐냐면 전자비움을 이렇게 집중해서 쐈을 때 샘플에 따라서 그 부분이 타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자비움이라는 게 네모난 모양이거든. 막 집중해서 봤어. 근데 이제 딱 이제 비율 넓혀서 보고 그러면 그 부분이 이렇게 딱 모양이 생겼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계속 맞으면은 그 부분이 약간 망가지는 거 아주 미세한 영역.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내가 다른 영역을 또 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파괴된 건 아닌데 조금은 이제 뭐 전자비움 맞고 약간 변 뭐라 그래야 돼 그렇게 됐다라고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비파괴될 방법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이거 딱 말 못하는 게 근데 SEM 보는데 내가 샘플 이게 전도성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매끈 코팅을 표면에 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다시 또 다른 걸 못 쓰는 거지. SEM을 또 본다 그러면 볼 수 있죠. 근데 표면에 이런 걸 묻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엑스프레스 찍는다 그러면 표면에서 이제 매끈 나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파괴인데 내가 샘플 처리 어떻게 하냐, 측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망가질 수도 있다. TM 샘플도 마찬가지예요. TM 샘플은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제 아주 조그맣게 잘라내서 그걸 이제 얇게 만들어가지고 전자를 뭐 100kV, 100kV를 이제 가속시켜서 여기 투과된 전자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TM 샘플을 또 본다. 그럼 뭐 볼 수도 있어요. 좀 오염된 거를 감안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TM 샘플을 보면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용도가 없어. 그냥 TM으로 끝나는 거. 이미 있던 샘플에서 국부적으로 딱 잘라낸 거.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샘플 측정을 하거나 뭐 할 때 내 샘플이 있어. 그러면은 순서를 이제 잘 생각해야 돼. SEM 보고 XRD 찍는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맞는 거. XRD 찍고 두 개 만들어서 하나 XRD 이거 맡길 수도 있는데 XRD 찍고 바로 가져와가지고 또 이걸 뭐 SEM 보거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순서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고 그냥 도체, 부도체 모두 가능하나 부도체는 크롬 코팅이나 사진 뉴트럴라이즈 측정하면서 이렇게 SPS 설명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전자 같은 거 계속 쏴주는 거 뉴트럴라이즈 필요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표면이 뚜렷한 게 좋겠죠. 얘는 뭐 유기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부식
보시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찍어주세요 이렇게 딱 말하거든. 근데 그게 요즘은 한 사이즈가 한 100나노미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온 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완전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이온들이 그냥 근데 완전 총 쏘는 것처럼 똑같은 데 간다면 뭐가 없잖아요. 이렇게 맞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요즘은 100나노미터까지 그 프로브 사이즈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고진공 상당히 고진공을 필요로 합니다. 상당히 고진공 이온이 맞고 이제 디텍터 튀어나온 게 디텍터로 가야 되는데 진공 상태가 아니면은 가다 이제 다른 거 부딪혀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민 프리패스라는 개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죠.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가는 최소한의 거리. 얘가 760도 그냥 1기압일 때는요, 뭐가 이 안에 질소랑 산소 분자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 민 프리패스가 10에서 8승 미터, 몇십 나노미터 짧아. 그런데 이게 진공도가 10에서 3승토로까지만 되면은 민 프리패스가 5cm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지공 장면은 이거보다 더 커야 되거든. 왜냐면 이제 내 샘플하고 디텍터 사이가 5cm 이러지 않는다. 그거보다 좀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훨씬 고진공이 돼야 돼. 만약에 나는 실제로 못 봤는데 10에 9승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우주거든. 우주에서는 민 프리패스가 48km 이런 가는 거야. 자, 영상 보고요. 녹화되고 있죠, 여러분? 네. 물리학과 새로운 낙하지 공룡을 만나보세요. 그죠? 하얀데 층 때리면서 여기 나오죠. 1번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하얀 층이 점점 깎이고 있죠. 깎이고 이제 주황색이 나오면 이제 1번과 0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이 하얀 거고 0번이 그 주황색이에요. 시원하게 좀. 이제 1번이 없어지고 2번이 실용화됐다. 근데 이거는 되게 아이디어란 경우고 실제로 해보면은 이렇게 안 나오고 2번이 초반에 약간 좀 더 뜨는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구별이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여기고 그 다음에 1, 2, 1 빨간색이야. 자, 빨간색은 여러분들 지금 계속 없습니다. 지금 알겠죠? 일, 2, 1 하고요. 1이 세 번째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되냐? 다 사라지고 이제 빨간색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온은 프라이머리 이온은 여러분들 세슘, 산소 그리고 이온 에너지 높게 해야겠죠. 수백까지 가는 건 나 오빠 하여튼 수십 킬로볼트 이제 그 이상으로 세게 막 쏴줘요. 그리고 좀 따발촉촉 쏘는 게 아니라 펄스 형태로 아까 탁탁탁탁 이렇게 펄스 형태로 이렇게 쏴주면. 근데 속도를 나 공을 안 했는데 여기 장비 그 말로는 이온 속도가 수백 킬로미터 퍼 세컨드. 상당히 큰 운동량을 가지고 가는 거죠. 갈륨, 아르곤, 제논, 세슘, 산소 이런 것들을 써요. 또 이렇게 처음에 가면 물어봐요. 뭐뭐 분석해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내 샘플이 무슨 북한에서 날아온 미사일 아니면은 내 샘플이 대충 뭘로 이루어졌다 감이 있잖아. 내가 뭐 섞어서 만들면 그 뭐 섞은 게 있겠지만 다른 게 있겠어. 그래서 근데 뭐 산소도 있고요, 세슘도 있고 근데 자, 아니 뭐도 있고요, 뭐도 있는데 양이온 분석 시에는 산소 많이 쓴다 그러고 음이온 분석 시에는 세슘 이렇게 쓴다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온화를 해야 되잖아요, 세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메탈을 이온화해서 그 이온을 갖다 때리는 거잖아요. M5 했던 거랑 그 약간 겹치는데 예를 들어 세슘 같은 경우도 세슘 이런 거죠. 세슘은 알카리 금속인데요. 원점은
55번인데 얘는 금속이거든, 금속. 옛날에 무슨 영화 터미네이터 이런 거에 나왔던 것처럼 그 리퀴드 메탈이야, 상온에서. 왜냐면 녹는 점이 28도예요. 금속인데 녹는 점이 28도라서 상온에서 뭐야? 액체야, 액체. 충지가 아니고 상온에서는 액체야. 금속인데 여러분 끓는다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흔치 않거든요. 얘는 670도에서 끓어. 자, 그래서 세슘이 상온에서 이제 액체인 거야. 그래서 액체여서 유리관 안에 보관을 해.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이런 거 이온화하는 장비 안에 있고 이제 리퀴드 메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세슘 같은 게. 열대고 마지막 때 그럴 일 없겠지만 얘를 이제 안에서 가열해. 증발되면서 얘를 이온화시켜.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풍풍풍 튀어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장비도요, 뭐 SEM 이런 장비처럼 좀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샘플에다가 이온건 여기 위에 있죠. 이온건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세슘 하나 산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쏴줘. 쏴준 다음에 그래서 그냥 가면 이제 전하를 띤 입장에서 가는데 이렇게 가서 막 휘거든. 휘는데 중간에 이제 마그네틱 렌즈나 이런 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석인데 전자석이에요, 전자석.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성이 생기게 가지고 자성 안에 들어가면 얘가 전하를 띤 입자가 이제 힘을 받거든요. 로렌츠 힘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가다가 딱 잡아줘서 그 샘플을 때려. 그래서 디텍트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슘 같은 경우는 이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제 디텍트하는데 쓰이고, 산소 소리. 세슘 같은, 내 잘못 말해주면 안 하고. 세슘 같은 경우는 이쪽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제 디텍트를 하는데 이제 그냥 쏴줘. 그냥 그 정도만 알고요. 리튬도 잘 안 나올 거야. 수소, 리튬 얘네들이 항상 문제야. 제가 디텍트 못해. 그래서 그냥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요거만 저는 검출 방식에 따라서 호드풀 방식, 마그네틱 방식 이렇게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거 90% 이상은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입니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맞고 이온들이 튀어나가. 이온들이 튀어나가는데 세 종류가 튀어나간다 그래요. 근데 빨, 녹, 파 순서대로 빨간 게 질량이 큰 입자, 원자번호가 큰 거지. 앞에 녹색이 질량, 원자번호가 작은 입자. 근데 얘네들 여기 날아가는 속도 있잖아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 그러니까 비행 속도 관련된 거로 아는데 딱 해가지고 디텍트에 맞는 시간인데 여기에 얘네가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V 이꼴 루트 EQV의 M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원소의 질량이고요. 얘는 속도의 속도. 자, 얘는 뭐냐면은 볼테이지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뭐냐면 이제 T라고 하는 거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저기 디텍터까지 거리 디스턴스랑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게 비행 시간 한번 측정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V로 그러면 요걸 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M 나누기 EQ V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냐면은 질량이 클수록 디텍트되는 시간이 더 낮은 거야. 이제 루트 관계. 그래서 무거운 입자, 가벼운 입자가 측정되는 시간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쓴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 이렇게 알았어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 또 두 가지 크게 스태틱 방식이 있고 다이내믹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스태틱 방식은요, 약간은 뭐랄까 깊게 완전히 부수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약간 표면적으로 보는 방식. 근데 그
여기 5탄인데 12, 13층이 아니라 14, 15 이 정도 되거든. 다이나믹 방식은 다이나믹 팀스가 소위 말하는 그냥 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아까 설명했던 거. 다이나믹 팀스는 이제 부수면서 가속시켜서 세게 하면 이제 부수면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스태틱 팀스 엑스프레스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엑스프레스처럼 이렇게 엑스프레스가 진짜 제일 표면에 민감한 방식이에요. 얘는 몇 나노미터까지 그렇게 안 돼요. 부수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설명 안 하고 넘어간 페이지는 뭐 크게 뭐 시험이나 여러분들이 사는데 크게 지장 없어. 뭐든. 자, 성분 분석이 기본적으로 PPB 수준까지 낮은 명단. 표면에 민감한 이게 엑스프레스만큼은 아니고 그냥 스태틱 방식으로 하면 할 수 있다. 자, 근데 깊이 방향을 측정할 게 더 주된 측정 사람들의 목적이다. 고진공에서 한다. 그리고 양이온, 음이온 둘 다 그 프라이머리 이온 소스로 사용해서 주기율표 있는 거의 대부분을 감지할 수가 있다.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은 타임 오프 라이트 방식으로 질량에 따라서 비행 속도가 다른 거를 원리를 가지고 측정한다. 오케이? 그리고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스태틱 아니면은 다이나믹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면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쉬고 다시 또 5분 할래? 그냥 한 5분 정도 그냥 설명하고 그냥 아름다운 되면서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남학생, 여학생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제 챗 GPT로 그림 그린 건데 챗 GPT로 그림 그리면서 승질과 중립을 말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야, 이것 좀 지워줘. 근데 이 2번 끝까지 안 지워. 와, 이게 뭐냐면 상황을 자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공주가 이제 공룡한테 잡혀갔어요. 잡혀갔어. 근데 이제 구해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여학생들 우리 있잖아요. 근데 여학생 입장에서 내가 공주를 왜 구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1, 2페이지에 보면 돼요. 왕자가 이제 잡혀갔어 공룡한테. 날개된 공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에는 전설에 이 검이 있습니다. 검. 여학생 보세요. 전설에 이제 머신건이 있어요. 이거 이 무기만 있으면 이제 저 공룡을 이제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무기를 잡으려면 이 무기를 들려면 첫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되고요. 첫 번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요 안에 요 두 번째에 있는 요것도 열어야 돼요. 첫 번째 통과하고 두 번째 열어야지 이런 머신건이나 총이 나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문을 통과하려면요. 제가 이제 샘플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샘플이에요. 어떤 기판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한 500 마이크로미터 되고요. 여기 위에 어디전 레이어라고 한국말로 하면 접착체인거든. 이게 있고요. 우리가 얻는 금속이 있고요. 그리고 요런 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두 샘플 중에 하나는 요 위에 아주 얇게 수나노미터로 이렇게 이름도 복잡한 폴리비닐렌 플로라이드 코 트라이플로레틸렌인데 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고서를 써서 내야 돼. 데이터 우리 일일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견학 가서 이제 하는 PVDF 줄여서 PVDF TRF이거든요. 이미지를 볼까? 이렇게 생겼어. 얘는 카본과 플로린, 수소 이렇게 돼 있어. 카본이 여러분들 팔에 4개 있죠. 그러니까 하나, 둘,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AP로 돼 있는 건 이게 AP 숫자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7대 3이면 7개 있고 3개 있는 이거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그런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근데 얘를 위에 한 5, 6나노미터로 얇게 코팅을 했어요. 자, 대답을 하세요. 자,
자 이거 이런 상황인데 둘 중에 하나를 게이트 1번에다가 우리가 딱 해서 열어야 돼. 넣어야 돼. 근데 잘못 넣으면 이제 끝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샘플 중에 이 표면에 카본 플로린이 있는 PVD TRF가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계 분석을 들었는데 어떤 측정을 해볼까요? 힌트는 배운 것 중에 있어. 기지. 둘 중에 그러니까 왼쪽 걸 우리가 넣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이제 요거랑 못 끝나거든. 프라블럼을 못 끊는 여러분 못 끊. 경식이 어떻게 할래? 확률이 2분의 1이다. 나도 몰라 그냥 할래. 자, 대현이 어떻게 할래? XRF XRF를 측정해봐. 자, 또 XRF. 이게 XRF 그 결항 스케줄 안 잡아줘. 제 이메일 보내는 답이 없더라고. 치사하게. 이러면 나도 뭐 이런 생각 드니까 나 조교수에서 무시하네. 내가 전교수만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공부도 어리거든. 나 어리다 무시하나 그런 생각 들고 배고파. 계속 떠들지 배고프지. XRF는 여러분들 표면에 민감한 측정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XRF를 했을 때 그것도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위에 하나는 몇 나노미터, 얇다는 데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었어요. 얇고 얘는 없어. 그러니까 XPS를 찍어봐야지. 그래서 XPS 결항 가는 거야. 가서 이 샘플을 찍을 거야, 알지? 둘 중에 어떤 건지를 측정을 딱 하면 알아요, 여러분. 딱 하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서 나와.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기울어진 걸 이렇게 딱 평평하게 해줘서 값을 읽어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뭐라 그러지? 그 백그라운드를 제거한다 그래. 이거 제거한 다음에 픽이 나오는데요. 픽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픽이 뭐고 이 픽이 뭔지를 이제 분리해내야 돼. 디컨볼루션에 나오는데 그걸 분리해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는 거를 그 대학생한테 얘기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측정한 걸 보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바로 나오거든. 그걸 내가 이제 엑셀 파일 올렸을 테니까 그거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그 픽을 여러분들이 피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예를 들어서 피크가 이런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이 안에 얘랑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오리진 프로그램으로 분리를 해야 돼. 분리를 해. 자, 그래서 이 물질을 XPS 분석을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 이제 학교에서 그냥 검색을 해보면 돼.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요. 이제 레퍼런스를 보면서 내 걸 보면서 이제 내 데이터에서 우리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내는 거. 그게 한 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첫 번째 부분. 그거 이제 하는 영상이 있어. 그치? 그거 보면서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습을 해보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이제 게이트를 통과하려면 두 가지 샘플이 있는데 요 위에 뭐라 그랬어요? 금속이 제작돼 있다 그랬어요. 요 밑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는 나중에 알 수 있어도 일단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금속인지 나는 말을 안 했어. 알지? 그 금속이 뭔지를 알고 싶어.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측정을 해야 돼? 기준. 이 금속이 뭔지를 알고 싶어. 금속의 종류를 알아요. 상고 어떻게 돼? XRD. XRD. 대연이. 이 두 샘플 다 이제 샘플 맡겨놔요. 아니면 뭐 하나만 맡겨도 돼요. 왜냐면 위에 똑같으니까. 무슨 측정을 해봐야 되겠어? 저도 XRD. 묻어가는 거. 그럼 세 번째 사람도 XRD라고 할 것 같은데. 왜 XRD라고 생각했지? 그 피크를 알면 결정부정 어떤 금속인지 아. 유추할 수 있어. 그럼 그게 이제 우리 학기 초랑 뭐 했던 거잖아요. 대연이. 또 다른 얘기는 없어요. 기진. 저도 XRD. 그래. 자 그러면은 방막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물어볼게. 저거 두께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 이 샘플을 내 두께를 알고 싶어. 심스? 아 심스인데 심스는 그 X축이 그 두께 하는 건데 몰라 나는 시간이거든 시간. 보통 시간 해가지고 시간 지나면 나온다 그래서 구별하는 거지. 이게 두께까지는 또 뭐가 있을까? 두께를 알고 싶다. 기지. 아 시험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두께를 어떻게 할까? 자, 두께는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그냥 반면을 전자형이랑 보면 돼요. 전자형 해봤다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고 지금 문제 배웠는데 이제 실전으로 할 때 문제 배웠는데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아직 아쉬운 단계야. 그러니까 좀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해결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이공계 과학자고 엔지니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문과 사람이랑 차이가 없어. 침묵하고 있어. 얘도 이제 말 그대로 잘라가지고 뭐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제 측정하는 그런 거 할 때는 가성비, 시간 이런 거 따져야 되거든. 말 그대로 나 같은 경우에 잘라가지고 한번 단면을 볼 것 같아. 근데 단면을 보는데 전자미러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전자미러로 봤는데 만약에 저 두께가 10나노미터다 그러면 이제 보여주기 힘들거든. 그렇게 단면 10나노미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얇은 두께가 아니야. 얘는 불과 몇 나노미터 때 말 그대로 접착층이니까 얘는 두께를 좀 충분히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XRD를 찍어보면은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 생각에는 봐봐 엑스프레스를 찍어봐. 엑스프레스 찍었으면은 그때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이게 찍었으면 뭐 이게 뭔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래서 엑스프레스를 했을 때 여러분들 일단 제 생각에는 유기물질이 얘도 스펙트럼이 나오고 얘도 스펙트럼이 나올 텐데 얘는 그냥 하지 말고 요거에 대해서만 PDF, TRF 그거에 대해서 피크가 뭔지 레퍼런스 논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다가 항상 이제 문제 해결할 때는 혼자 해결 안 되면 계속 물어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선배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나한테 주관에 물어보든 해야지. 끙 하고 있다가 뭐 약간 뭐 되게 부실한 결과 리포트를 내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이제 저거를
그래서 그 엑스패스는 이제 그 왼쪽 거만 저 올라간 저 유기물질이 나오는 것만 피팅을 하고요. XRD 생각해. XRD한테 요 위에 몇 나노미터 있었대. 근데 XRD를 내가 찍었어. 얘랑 찍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그 위에 뭐가 막고 있죠. 어때? 이게 없어. 근데 다른 다 똑같거든. 이 위에 몇 나노미터 이제 막고 있어. 얘를 XRD 찍으면은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자기 예상을 해봐. 결과는 이제 보여줄 테니까. 왜냐면 XRD는 여기서 안 찍고 다른 데다 찍었거든 벌써. 그걸 여러분이 데이터를 줄 테니까 해야 될 거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 숙제 했을 때처럼 그래도 보면은 힌트 FCC면은 우리가 엑셀 파일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피크를 보고 이제 위치를 보고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그 레티스 파라미터 구해보고, 자 레티스 파라미터를 구했는데 사실 또 금속 여러분들 영향이 뭐 예를 들어서 삼홍수통 보통은 그러니까 레티스 파라미터 FCC 쭉 보면요 여러분들 그 차이가 별로 안 커. 보통은 5옹스트롱, 5.2옹스트롱, 4.5 뭐 이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약간 확신이 없거든. 내가 한 게 4.9몇이 나왔어. 그러면은 구글 표에 있는 FCC 금속 중에서 4.9에 해당되는지 5.0에 해당되는지 나는 지금 뭔지 안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제 뭐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 확신이 없는 거잖아. 해가지고 했는데 몇만 그 레티스 파라미터 몇 나왔어. 근데 그게 A라는 금속인지 B라는 금속인지 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측정을 다른 거 두 개를 해봐야 돼. 그럼 엑스프레스에서 나온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성분이 A 아니면 B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A다 B다 이렇게 두 가지 정말 확실히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XRD는 누가 샘플 하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팅을 해야 돼. 근데 피팅이 뭐냐면 전에 내가 줬던 건 여러분들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 처음 실습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 이게 바닥에 붙어 있어. 근데 실제 측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측정하면 처음 데이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장비나 그런 다른 요인이 있는 게 있어. 백그라운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 어떻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돼?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걸 뭐냐면 이게 백그라운드 제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것도 영상을 만들었어. 이제 요 데이터를 요거에 대해서 주면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 알지? 그럼 여기서 이제 피크를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FCC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피크가 어디 나오고 세타 값 2분의 세타 그 레디안으로 바꾸고 해봤을 때 공통되는 거 이제 또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D 값이 그 레티스 파라미터 값이 여기다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찾아보는 거지. FCC 금속 중에서 맞는 거. 그러면은 이 금속은 뭐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게이트를 통할 수가 있는 거. 사실은 여러분 내가 지금 설명을 너무 많이 해줬어. 설명 많이 안 해주고 그냥 던져주고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1인 혼자 하려면 혼자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두 명이서 같이 하는 건데 둘이 같은 점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봐가지고 너 나랑 할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는 개인 플레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를 받아서 백그라운드 제거하고 피팅하고 백그라운드 제거하고 그 피크 위치에서 이제 어떤 건지 알아요.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보세요. 1, 2번 저걸 봤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거. 그리고 이 샘플을 가지고
이거랑 거의 비슷한 스태프를 가지고 그 시간이 이제 목요일날 예약을 할 수 있으면 단면 SEM을 11시에 시간 되면 단면 SEM을 보고 이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두께까지 이제 아는 거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걸 하면 돼. 뭐냐 이제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딱 못 알아고 피팅한 거랑 그 데이터 넣고 정리를 해서 내면 돼. 기말고사는 좀 부담 줄이게